처리를 앞둔 가덕도 특별법에 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을 7조 원으로 추산했지만 국토부는 28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유형민 비서실장이 신현수 민정수석 사입파동에 대해 대통령 결심 뒤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입파동 원인이 된 검찰 인사가 박범계 장관 발표 뒤 대통령 결재가 이루어졌다면서도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됐습니다. 내일은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 공급됩니다.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가 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7만 가구가 들어섭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19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곳으로 철도 등 교통망 확보가 관건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피해자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승용차 전복 사고로 10m 굴러떨어져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PGA 투어 최다승을 앞둔 상황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공개된 신공항 보고서를 보면 일단 건설 비용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최대 4배 더 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도 어렵고 항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공항 공사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사안을 선거를 이용해 뒤집으려 했던 여권의 입장이 무엇보다 난처하게 됐고 여기에 한술 뒀던 야당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2월 초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가덕도 신공항 보고서입니다. 우선 항공사고 위험성이 크고 난공사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양 매립으로 환경이 훼손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안전성, 그리고 시공성 또는 부동 침하 또는 이제 환경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제선만 옮길 경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경우에 사업비도 12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부산시가 제시한 7조 원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다 국내선까지 옮기면 15조 원.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군공항까지 이전하면 28조 원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22조 원의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알면서도 법안에 찬성하면 직무유기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자문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서는 제출했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막아달라는 요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뿐만이 아닙니다.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도 일제히 가덕도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정부 부처가 이렇게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여당이 그만큼 무리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월성 원전 문제처럼 나중에 법적 문제로 비화할 경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가덕도 특별법을 심사했던 법안 소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사업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우려를 나타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 구체적 사건만을 특정해 다른 국책 사업과 비교할 경우 적법 절차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관련 부처가 모두 우려를 나타낸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휘말려 산업부가 감사원 감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의 한 공무원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도 자신의 불법이 면책될 수 없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처 간 이견은 이미 조율됐다고 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어떤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민주당도 모레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니 여야 의원들 모두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눈앞의 선거에 양당이 모두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했던 국토위 법안소위.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다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도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며 위신의 문제라고 가세했습니다. 공사 부지나 예산액도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개탄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야 의원들은 간소화된 예비 타당성 조사라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부산 발언이 나오고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여당 지도부가 예탈을 면제하는 원안을 강하게 고집하며 뒤집혔습니다. 선거를 앞둔 야당은 반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쓰일 수 있는 예산까지 한 곳에 몰아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죠. 정의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매표공항이라며 야합 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 사퇴 파문이 일단락됐다고 했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 수석을 내보낼 것인지 대통령의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대통령 레임덕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봉합해 놓기는 했는데 결국 오래 끌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유영민 비서실장의 설명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대통령이 아직은 힘이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분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유영민 비서실장은 신수석 사퇴 파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무와 검찰의 그 피로도를 주는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돼서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사표는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가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신수석의 사표가 결국엔 수리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 7일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 대해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뒤 검찰 인사를 발표했고 다음 날 전자결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7일 날 그 일요일 날 법무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2월 8일 날 제가를 했습니다. 전자결재입니다. 유 실장은 신수석의 사퇴 이유에 대해 본인의 검찰 인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더라도 신현수 수석 사퇴 파문은 그 본질은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른바 친조국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기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만 유영민 실장은 대통령이 분명히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원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당시 검찰 개혁에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당황한 듯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확한 발언 확인을 요청했지만 유 실장은 그런 취지의 주문이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불과 6시간 전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 처리도 함께 당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에 이틀 전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을 전했던 당사자인 박범계 장관도 이틀 전 발언을 뒤집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해석상 아마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듯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실장은 권력기관 개혁안 안착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며 속도 조절 언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임기 말 당정청이 보여주는 자중지라는 레임덕의 징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2번이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자체도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수원지검이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관례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수사에 나설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도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인데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을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설 연휴 전에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이 거부한 데다 지난 18일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혐의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논란입니다.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안양지청이 허위 문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중단시켰다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향후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강제 수사의 걸림돌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탄핵 문제로 임승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적 없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이튿날 임 부장판사와의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었다며 그 입장을 180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판사 시절 김 대법원장은 이런 위증 사건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와 자신에 대한 잣대가 전혀 달랐던 셈이죠. 차정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재판부를 거치면서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총 11건 맡았습니다. 2004년 천막 판매 대행업자 피고인에게 위증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사기죄로 이미 고소를 당하고도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던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해 허위 증언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처럼 위증죄에 유죄 판결을 내린 건 모두 10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했을 당시 탄핵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했다가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발언 이틀날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말로 탄로나자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한 판결을 뒤돌아보고.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 명분의 출하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17만 명분이 군과 경찰의 삼엄한 호의 속에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 현장을 박상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만 명분을 실은 무진동 수송차가 경북 안동의 생산 공장을 빠져나옵니다. 사이드카와 순찰차, 특공대 차량 등 경찰과 군 병력이 삼엄하게 호위합니다. 수송차는 약 2시간을 달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했고 백신은 창고에 안전하게 입고됐습니다. 이제 백신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루빨리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입고된 백신은 분류와 재포장 작업을 거친 뒤 모레 접종이 이뤄질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 전국 1,909곳으로 내일 배송됩니다. 1호 접종은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 모두가 다 첫 번째 접종 대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요일까지 닷새간 출하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8만 5천 명분입니다. 요양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종사자와 환자 등 약 29만 명이 우선 접종받고 이후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 요원들이 차례로 맞게 됩니다. 코백스를 통해 구매한 화이자 백신 58,500명분은 모레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뒤 27일부터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 의료진 5만 5천 명에게 접종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종사자들이 먼저 맞게 됩니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을 맞는 건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병원의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화이자 백신을 맞는 사람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또 백신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이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지 여부를 내일까지 결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진들에 대해선 보건당국 방침에 따라 따로 화이자 백신 접종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코로나 이제 직접 접촉이 있는 부서는 화이자를 맞추고 아닌 부서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화이자보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되니까. 의료진들이 속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하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들은 아예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아예 행정 직원 자체가 포함이 안 돼요. 면허번호를 집어넣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방역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병원에서도 누구는 다른 거 맞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못 맞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이 되질 않죠. 같이 맞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선 종사자 39명이 감염됐는데 비의료진이 대다수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통령 1호 접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여당 의원들이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코미디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주민, 고민정, 김용민, 김남국 등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백신을 맞겠다며 올린 해시태그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도 불신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고 불과 한두 달 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입니다. 백신을 너무 늦게 도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을 때 여당은 원내대표까지 나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까지 부작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안면마비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경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완성품이 아닌 백신 추정 주사라며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독일, 프랑스 등에서 부작용과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선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며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그런 상황이라면 먼저 맞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여당의 말바꾸기가 대통령까지 백신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자, 우리도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 국가가 되기 직전인데 불신, 불안,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도 되는지,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것인지, 내 차례는 언제 돌아오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접종 대상이 되면 누구나 맞아도 되는 겁니까?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의 걱정이 큰데요. 방역 당국은 이 경우에도 가급적 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어도 면역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평소에는 괜찮다가 접종 당일 열이 37.5도 이상 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때는 의사 판단에 따라 접종을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청소년도 이 안전성 문제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죠. 예, 조심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 밖에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접종 후에도 30분 정도는 병원에 있으면서 이 경과를 지켜보라고 방역 당국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30분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가 15분 내에 길어도 30분 내에 생겨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만 관찰하고 접종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과음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사를 맞고 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항체는 생기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은 없는 건지 뭐 또 마스크는 벗어도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항체는 이 접종 후 2주가 지나서 생기는데요. 유념할 점은 백신을 맞는다고 100% 항체가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역 당국도 이 접종 후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남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마스크 역시 벗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 2차 접종을 마치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접종 기준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내 차례가 왔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접종 대상자들에겐 방역 당국이 전화나 문자로 개별 연락을 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4,355만 명의 접종을 마친다는 게 정부의 목표죠. 65세 이상 고령층은 5월, 국민의 절반이 넘는 3,300여만 명은 이 하반기인 7월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예, 여전히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가 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7만 가구가 들어섭니다.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 관건은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과 토지 보상 과정 등을 계획대로 해결하고 공급의 속도를 내느냐입니다. 그럼 광명과 시흥 외에 다른 지역 어디에 신규 택지가 공급되는지 먼저 이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KTX 광명역 서쪽에 위치한 광명 시흥지구는 1271만 제곱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6번째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7만 호 규모로 3기 신도시 중에선 가장 크고 일산 신도시와 비슷합니다. 여의도에서 약 12km 떨어져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 축의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전철을 신설하고 127호선과 신안산선, GTX 비노선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명시흥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발로 취소됐던 지역입니다. 언제든 개발될 수 있는 곳으로 보고 정부가 관리해와 신도시 재지정이 그나마 수월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에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에 신규 택지가 공급됩니다. 각각 18,000호와 13,000호가 들어섭니다. 국토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정부는 15만 호가 들어설 나머지 택지 지구도 2분기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오늘 신도시 발표가 집값 잡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이겠죠. 7만 호가 들어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또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집값과 땅값을 자극할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오늘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최근 몇 년간 땅값이 부쩍 뛰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여기가 이제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올랐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매년 10,000원 안팎으로 오르다 지난해에만 16만 원이나 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란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기다려봤는데 예전 공시지가로 한다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할 가능성도 높아요. 7만 호라는 대규모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전 청약을 도입한다 해도 입주까지는 6에서 7년 걸릴 전망이어서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지역까지 들썩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교통망 확충 등 기반 시설이 개선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주변 지역 땅값과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쯤에서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어 세심한 신도시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섰는데 콜센터에서 또 집단 감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된 한 직원은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집단 감염 발생 뒤에야 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일한 태도가 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다수의 콜센터가 입주한 광주의 한 1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직원과 가족 등 32명이 확진됐습니다. 불안하죠. 그래도 이 사람들 계속 다니니까 만날까 봐. 지난 22일 콜센터 직원 A씨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접촉한 직원을 검사하다 B씨도 확진됐는데 B씨가 증상을 보인 건 A씨보다 사흘 빠른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검사도 받지 않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콜센터가 입주한 15층짜리 건물에 직원 1,50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직원이 841명으로 건물 5개 층을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은 식당과 승강기를 함께 썼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건물 10층에서 직무교육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콜센터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주한 다른 업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건물 폐쇄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교육당국이 여러 차례 개학 연기는 없다고 못 박은 만큼 지난해와 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부 원격 수업은 불가피한데 많은 학부모가 최대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그 이유 조덕현 기자가 들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 2단계입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입니다. 다음 주 개학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3은 내일 등교하게 됩니다.
반면 나머지 학년은 최소 사흘에 한 번씩은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가능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새 학기에도 원격 수업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초중생 학부모들의 70% 이상이 등교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겁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이들 지금 학업 이런 걸 위해서는 좀 또 아이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 생활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들도 이제 중학교 진학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학습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학교 1학년도 학교가 판단해 매일 등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쌍방향 수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지만 이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인천 간척지 제방등지에서 건설 폐기물 17만 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보니 업자와 공무원들이 한통속이 돼 벌인 일이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간척지 제방도로를 파헤칩니다. 자갈과 돌멩이 등 건설 폐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언뜻 보면 도로처럼 보이지만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곳입니다. 3년 동안 묻다 보니 성인 남성 키보다 더 높이 쌓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인 50대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인천과 경기도 국유지 등지에 폐기물 17만 톤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폐기물 운반과 매립업자 17명도 가담했습니다. 인근 주민조차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차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갈을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거 생각했지 거기다가 그걸 한다는 건 전혀 그건 몰랐어요. 전현직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이들과 결탁했습니다. 전직 공무원 5명이 중간에서 업자와 현직 공무원 7명을 연결했고 공무원들은 1,000만 원에 이르는 돈과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전형적인 토착 비리로 보여지고 전직 공무원 등이 폐기물 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연계해주는.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업자와 공무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기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자동차가 마주오던 차와 부딪힙니다. 우리가 좋아서 넘었다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나고 멈춰선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였습니다. 46살 A씨 등 3명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보험 사기로 1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와 연인, 친구 등 31명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수익금은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눠 가졌습니다. 보험 사기 일당 34명의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보험사조차 속아 넘어갔습니다. A씨는 특히 교통사고 보험금을 더 타낼 수 있다며 둔기로 공범의 신체 일부를 내리쳐 일부러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보험금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주차장 내 차량 내에서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31명을 입건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FC 서울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현 K리그 최고의 스타를 겨냥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이던 2000년 당시 학년 선배였던 A씨와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대응은 어렵지만 피해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도 지나고 이때 당시에 또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피해자들도 알고 있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FC 서울의 주장 기성용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상황.
이에 기성용 측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기성용의 에이전트는 본인 확인 결과 폭로 내용과 선수가 전혀 관련이 없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단도 선수 측은 가해 사실을 단호히 부인했다면서 최우선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리그 개막이 불과 사흘 남은 가운데 꼬리를 무는 진실 공방에 축구 팬들의 마음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네, 보셨듯 학교 폭력 폭로가 스포츠계, 연예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려야겠습니다만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폭로도 있어서 우려를 낳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사실과 다른 주장과 반박들로 인해 26년간 살아왔던 삶에 회의와 환멸을 느꼈다. 학폭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조병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16일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은 허위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속사에 선처를 구했지만 일주일 넘게 또 다른 폭로가 잇따르자 직접 나서 답답함을 호소한 겁니다. 학폭 폭로가 연예계로 번지면서 아이들 수진, 배우 박혜수 등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은 10여 명. 대부분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폭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 추의 학폭을 주장한 글쓴이는 소속사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학창시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기억이 각색되고 변했다며 하루 만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고 가수 현아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던 누리꾼도 현아가 직접 해명하자 게시물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시민들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문제 해결에 단초를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연이은 폭로에 동조하기에 앞서 증거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감독 등의 가혹행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이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행 행위가 다시금 드러난 일로 당시 국민들은 함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인권위원장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형사처벌을 받고 하는 것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인권위에 진정된 사안인데도 파악을 못한 거냐는 지적에 직원에게 급히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징역이 몇 년 받은지 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년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가해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 폭력 방지를 위한 최숙현법까지 제정됐을 만큼 중요한 인권 침해 사건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인권이 저 자신이 뭡니까 이거 지금. 유가족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 가서 유가족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여성 인권 운동가 출신으로 2018년 취임한 최 위원장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때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 활동해 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 수치는 심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까지 추락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30살 직장인 황모 씨. 지난해 6월에 결혼했지만 현재 자녀 계획이 없습니다. 경제적 사정과 자녀 육아, 교육 부담이 이유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도 그렇고 이제 주변 학구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비교를 당하는 삶을 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죠.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27만 2천 명. 사망자 수보다 3만 3천 명 적어 사상 최초로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 감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OECD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인데 바로 위인 스페인의 1.26명과도 격차가 꽤 벌어진 압도적 꼴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예산 15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 구조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 식으로 뿌린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겠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96조 원을 더 투입할 계획이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름잡던 한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LG전자가 공개에 화제를 모았던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폰을 중국 업체도 선보였는데 LG가 롤러블 폰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삼성도 애플에 밀리는 처지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손가락이 스마트폰 측면에 스치자 화면이 늘어나고 공중에 떠 있어도 원격으로 충전됩니다. 중국의 한 스마트폰 업체가 오늘 공개한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폰입니다. 주로 중저가 폰을 판매하던 중국 업체들이 신기술을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포의 롤러블도 그렇고 샤오미의 고속 충전도 그렇고 차별화되는 포인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공격적으로 좀 출하를 하려고 하는. 지난 1월에 롤러블 폰을 공개했던 LG전자는 출시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 가능성을 공식화한 데다 최근 롤러블 기술 개발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제조업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기존의 삼성과 형성했던 그 부품 산업 생태계, 제조 경쟁력 측면에서 약화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난해 4분기 중국 샤오미는 두 자릿수 점유율로 3위, 오포는 그 뒤를 이으며 선두그룹을 바짝 뒤쫓았습니다. 그 사이 삼성은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최근 한파와 폭설로 수십 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주에서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짜 눈을 만들어서 국민을 현혹시킨다는 건데요. 불에 닿았는데도 녹지 않는 눈덩이 영상들이 SNS에 쏟아집니다. 녹지 않는 눈의 진실은 뭘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눈무게를 못 이긴 지붕은 내려앉았고 천장에는 아직도 살얼음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는 현실이고 복구는 까마득한데 텍사스주엔 흉흉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내린 눈은 가짜고 그래서 녹지 않는다는 겁니다. What kind of snow is this that doesn't melt? You see this? It doesn't melt. It burns. 라이터 불을 대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눈은 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 녹는 눈을 인증하는 영상 대부분은 정부가 가짜 눈을 만들어 뿌렸다고 주장합니다. Check out this snow. This is styrofoam, I swear.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얻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폭설, 한파 같은 이상기후의 징조를 꾸며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경고하는 빌 게이츠 역시 한통속이라고 말합니다. Bill Gates for trying to trick us that this is real snow. Hey, Bill. Yeah, what's up? Listen, they're on to you. You gotta cancel it. 그런데 눈은 왜 녹지 않는 걸까? 열을 받은 얼음은 액체인 물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로 변하고 일부 물방울은 흡수되는데 이건 승화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텍사스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지역인 만큼 바이든을 저격하는 음모론은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퇴임 반년 전 부인 미셸 여사가 이렇게 톡쇼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4천만 건에 이르는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며칠 뒤 오바마는 미셸과 함께 전당대회에 나가 명연설로 대회장을 열광시켰습니다. I can say with confidence there has never been a man
or a woman more qualified than Hillary Clinton to serv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음 달 생일에 오바마는 재선 임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에겐 레임덕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레임덕보다 더한 권력 누수를 브로큰덕 또는 데드덕이라고 합니다. 레이건은 재선 직후 이란 콘트라 스캔들로 지지율이 폭락해 데드덕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인사와 국정을 쇄신해 퇴임할 땐 63%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권력이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듯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늦출 수 있는 것이 레임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 부패 수사 역량 유지를 하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까지 가는 건 시기상조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어제 여권의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입법공청회를 열어서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언급에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대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당청 간 이견이 없고 예정한 대로 기소 수사 분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영의 안서는 전형적인 레임덕 징후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까지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고 앞서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며 중수청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이 대통령 말을 전하기에 앞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죠. 박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권력 안팎에서 편이 갈렸다면 어떻게 갈린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 과연 신수석뿐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2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권력의 모래시계였습니다. 장기간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내일과 모레 비 예보가 나왔습니다. 비는 충청 이남 지역에 예상되는데요. 남부 지역은 5에서 40, 충청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경기와 강원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거예요. 게다가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항상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특히 제주와 남해안 쪽에서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기온 살펴볼까요?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할 텐데요. 서울과 청주가 9도, 대구 11도, 부산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은 따스한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일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